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는 북한 핵의 1년 내 리비아식 폐기를 주장했다고 하네요. 자, 이 방식 과연 가능할지, 최근에 한국형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네 번째 부산시장 도전에 나선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그 출마의 변도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갑질 타파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 이런 등등 여러 시설의 원장님들 그 원장 갑질 고발하고 대응 방안도 이야기해 보겠고요. 미디어 포커스에서는 세월호 참사 4주년 특집으로 4년 전 그 황당했고 엉망진창 편파 왜곡 세월호 보도들을 총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만났죠.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계적 핵 폐기는 안 된다. 1년 내에 그 리비아식 핵 폐기 방안을 채택하라, 이런 요구를 했답니다. 자, 이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란식, 리비아식 이런 거 안 된다. 한국형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신 분을 연결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요구했다는 그 리비아식 핵 폐기가 어떤 겁니까? 당시에 이제 카다피 국가수반이 자발적으로 먼저 핵폭을 선언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그 핵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해체하는 과정에 맞춰서 리비아에 대해서 연락사무소 그리고 국교 정상을 했던 이런 그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 핵 폐기 후 지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 지원은 안 했고요. 국교 정상화하고 이제 제재 해제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합해서 기간이 1년밖에 안 걸렸다. 그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3년 12월에 핵포기 선언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미국과 국교 정상화한 것이 2006년 5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22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꼭 찍어서 1년 내에 리비아식 핵폐기라고 말한 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점은 북한이 리비아와 비슷하게 먼저 핵폐기 선언부터 하라, 그리고 실천해라, 이거로군요. 예, 그거는 아마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비핵화방 3천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예. 그 이후에 보상을 준다는 이런 방식. 그렇군요. 이 리비아식하고 항상 비교되는 게 이란식인데, 이란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란식은 이제 특히 이란이 이제 개발하고 있었던 그 원심 분리기를 19,000기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하고 폐기하는 데 맞춰서 국제사회 제재를 해주는, 그래서 예. 단계적인 핵 동결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9,000기에서 몇천 기씩 없앨 때마다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어서 예. 그 부분들을 이제 10년에 걸쳐 가지고 완전히 이제 핵을 폐기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예. 단계적인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이란식은 단계적 보상이고 리비아식은 선 핵 폐기 후 보상 이렇게 되겠군요. 예. 이란하고 리비아의 방식은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는 당시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침공하고 또 그 직후에 제2의 타겟을 선정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카다피 수반은 상당히 어떤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또 예. 하필이면 그때 그 독일로부터 비밀리에 그 고농축 우라늄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이제 도입하려다가 또 적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카다피 수반은 이제 미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극도로 당했을 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 리비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얻어낸 거죠. 네. 그럼 이란은 그렇게 10년에 걸친 단계적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나요? 예, 이란은 무엇보다도 인구가 8,500만이 되는 대국이고요. 석유 자원도 풍부하고 또 그 카스피해를 건너서 러시아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안 봉사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란 사회는 어느 정도 개방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재에 대한 어떤 고통을 느끼는 이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2013년도에 중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협상을 선택했고요. 예. 그래서 점진적인 핵 폐기 방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과의 핵 합의가 최악의 합의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북한에 대해서도 리비아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리비아 해법을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해법을 선호할 거라고 하는 이제 짐작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의 임명 때문에. 예. 존 볼튼이라는 분은 이제 2003년도 리비아 해법이 적용될 당시에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존 볼튼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리비아 해법을 창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또는 이제 미국이 이런 리비아 해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조성열 박사께서는 북미 관계를 또 북한의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볼 때 리비아식도 이란식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비밀리에 아까 말씀드린 원심 분리기를 도입하다가 적발된 바도 있었고, 예. 또 바로 직전에는 이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의 최후를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에 질려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이런 사례라고 한다면, 예. 북한은 어찌 보면 작년 11월 29일이죠.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비아랑 북한의 핵 능력은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이란식 핵법은 북한이 선호할 수도 있지만, 예. 지난 이제 2005년부터 있었던 9.19 공동성명 육제담 과정에서 이른바 북한이 이제 살라미 전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의 조건을 잘라가지고 시간을 끈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 또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육제담이 이제 장기간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예. 이런 어떤 이란식의 핵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시간 끌기 용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형 해법이 필요하다. 한국형이 제3의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 그 북한이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고요. 예. 이것을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또는 이제 북미 후속회담을 통해서 일괄적인 타결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부분과 또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부분을 1대1로 맞교환하면서 세 개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예. 일괄 타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비핵화 다자회담을 통해서 이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포괄적 합의, 그다음에 일괄적 타결, 그리고 이행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예, 이행은 어차피 단계적인데 우리가 이제 세 개 패키지로 나누는 이유는 그 비핵화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리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길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단계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란식, 리비아식, 미국이 선호, 북한이 선호, 그게 아닌 한국형, 과연 이 한국형이 북한도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성열 박사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가장 주목받고 있죠. 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이번에 네 번째 부산시장직에 도전하는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 부산시장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4년 만에 리턴 매치. 4년 전에는 불과 1.31% 차이였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은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연결해서 출마의 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거돈입니다. 네. 예. 네 번째 도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출마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부산의 변화와 이 발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고, 또 더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원하고, 무엇보다 시장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절실함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서병수 시장의 이 시정 활동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서병수 시장은 부산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지난 4년간 뭘 했는지 모른다. 이 한마디로 이 존재감이 없지 않았나. 어허.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 선거를 코앞에 둔 요즘에 와서 뒤늦게 부산시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건씩 개발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은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장밋빛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시민의 의사는 전혀 들어보지 않고 그야말로 이 선거만 의식을 한 이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을 지금 하고 있죠. 예. 또 아울러서 이 시장의 측근들의 이 부정부패가 이게 굉장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사과하지도 않고 아주 뻔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사법 처리를 받은 사례들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만 해도 그 측근이 이 미투 운동에 미투라든지 이런 이 성 문제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 예. 그 외 앞에서 LCT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정무부시장 또 전 경제부시장 등이 그 검찰에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이리저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시장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참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뻔뻔한 시정을 펴고 있다. 그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부산시장으로서 잘한 건 전혀 없나요, 그래도? 예, 물론 이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노력은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시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 불통의 행정이 계속되고 또 이런 계획이 없는 이 선거만 의식을 하고 있다. 4년 동안 이 선거 운동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그것은 정말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된 이후에 한국당은 부산에서 지금까지 전승을 기록해왔거든요. 이 견고한 아성, 오거돈 후보는 깰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산이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부산이 퇴보하고 이 모든 도시 지표에서 좋은 거는 꼴찌고 나쁜 거는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막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인구의 감소 추세라든지 이 고령화율 또 청년 실업률 모든 것들이 지금 가장 나쁜 곳이 지금 부산입니다. 이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 결과 나온 결론은 부산의 정치 권력을 한번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이 동남권 신공항인데, 이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로 재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는데 그 이유는요? 이미 서명수 시장이 4년 전에 지방선거 직전에 가덕 신공항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이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덕 신공항이 우리 부산 최대의 현안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죠. 한데도 지금 갑자기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해 신공항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 가덕 신공항 문제는 이제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논의하는 것은 피로감만 쌓인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이 100년 대계를 앞두고 해야 되는 부산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또 이것이 6조 내지 7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 장기적인 그 확장성이나 또 우리가 바라는 관문공항으로서의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지금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또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후보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전해진 소식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1대1로 만났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25분, 3시 55분까지 회동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간에 갑자기 속보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그 양측이 합의한 바로는 비공개로 하고 마친 다음에 발표한다.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간에 알려졌는데 그만큼 이제 급작스럽게 잡혔다는 뜻이겠죠. 무슨 얘기 오갔는지 좀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 안보 국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주로 좀 당부를 하고 홍 대표는 뭐 그쪽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은 국내 정치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가지고 홍 대표는 우리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건 꼭 해야 된다.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단계적, 장기적 이런 거 말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폐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른바 리비아식 폐기 이런 거. 북핵 폐기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도 안 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고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 가지고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홍 대표가 우리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니까 거기에 대한 이 대답은 된 거겠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초당적 협력 같이 이제 힘을 합치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그리고 정상회담 외에는 이제 국내 정치 쪽이고 이거는 주로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애초에는 우리 남북 안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홍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니 대신에 국내 문제까지 열어놓고 하자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오케이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 야당에 대해 가지고 뭐 압박을 하지 마라 이런 것하고 김기식 이제 금감원장은
당장 인사철회를 하라.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대통령은 개헌 철회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개헌 안 된 거 철회하라. 예. 네. 그 청와대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경청을 했다. 그냥 들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그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답변한 건 없네요.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의 방점은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국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또 지금 보면은 뭐 북한하고도 소통하고 일본, 미국, 러시아 뭐 다 소통하는데 네. 야당하고 소통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야당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가장 완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만난 거겠죠. 청와대가 먼저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만나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덥석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게 보면은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면이 보여요. 뭐 원래 홍준표 대표는 오래전부터 계속 1대1 만나자고 해왔었잖아요. 네, 불감 이청원 고소원인데 양측의 이해관계라면 먼저 청와대 쪽 이해관계는요? 상황 안 좋지 않습니까? 김기식 원장 때문에. 예. 그리고 국회의원 뭐 해외 출장 전수조사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정의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상당수도 반응이 안 좋아요. 예. 국회 자체에 대해 가지고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야당 대표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부든지 간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단독 회동이거든요. 1대1 단독 그렇죠. 회동. 영수 회담이라고 이름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이서 이제 사진 찍고 대통령이 이제 맞먹는 그 반대편에 뭐 영수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홍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또 역시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공천 논란 등등 해가지고 뭐 이게 빨리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라. 홍 대표는 얼굴 안 보이는 게 도움된다. 당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홍준표 대표 이제 말 좀 그만해라.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김기식 원장 건으로 오랜만에 공세를 이게 높이고 있는데 그건 또 가만히 보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쫙 주도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판국에 이게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 이거 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만나긴 만났는데 그러면 전국이 좀 풀리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측이 이제 이런 컨셉일 겁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나가지고 조목조목 할 이야기 다 하고 왔다. 전부 다 요구했다. 네.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의 여러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제가 볼 때 홍 대표가 오늘 요구한 것 중에서 글쎄요. 김기식 원장 거취 문제 정도는 임명 철회가 아니라 뭐 다른 방식 뭐 이제 자진 사퇴 이런 형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개헌 철회라든지 자유한국당 수사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 들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에서 1년 내 핵 폐기 이런 것도 그것은 사실 뭐 노력은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빨리 하면 좋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남 자체에 대한 의미 그리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런 합의 사항도 없었죠. 어쨌든. 그렇죠. 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하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소식입니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 상당수가 실제로 검열을 받거나 지원 배제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그 결과 발표가 오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문화예술인 1,302명 가운데 116명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열 대상에 오르거나 지원 배제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서 배제가 됐고요. 장르로 보면 문학 분야에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79명이 세월호 시국선언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출발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이루어진 것도 지금 밝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현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이 혐의가 유죄가 인정이 돼서 현재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예. 네, 진상조사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시국선언은 곧 반정부 투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대대적으로 확대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네. 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들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팝업 시어터의 공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이 연극 제목이 이 아이입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캠핑에 갔던 아이가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 주검으로 발견된다는 내용인데 연출가가 한국 상황에 맞게 캠핑을 수학여행으로 점퍼는 학생들이 많이 요새 입는 노스 그 땡땡땡 브랜드로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문화예술위 간부가 공연 세팅을 방해하고 또 관람객들의 관람도 방해해서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진상 다 밝히고 이제 되풀이되지 말아야죠. 이런 일이. 자, 다음 뉴스는? 땅콩 언니의 물바가지 동생. 하하. 네, 오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경찰이 조 전무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언니가 땅콩 회항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언니에 이어서 동생마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조 전무가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인데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 광고 대행사의 팀장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A씨가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는데요. 예. 조 전무는 그 자리에서 A씨를 쫓아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광고 대행사의 익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졌고 논란이 됐는데 조 전무가 해당 업체에 사과를 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그런데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도 조 전무가 소속 부서 팀장들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았다. 1년에 서너 번 팀장을 갈아치우는 인사 전횡을 했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없다면서요, 근데? 네, 어제부터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내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나를 찾지 마. 휴가 갑니다. 행복 여행 중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원래 조 전무가 계획된 휴가를 사용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울 강서경찰서가 조 전무의 업무상 갑질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민중당의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가 조 전무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출국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행복 여행 중이라고 해시태그를 남겼다는 거죠? 그렇죠. 네, 참. 다음 뉴스요. 네, 20세 이상 남성의 우수한 정자를 기증받습니다. 이게 중국의 한 병원에서 이런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예. 이 기증을 하려면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인데요? 일단 탈모와 비만, 유전병이 없어야 합니다. 하하. 그리고 또 필수 조건이 하나 또 있는데요. 예. 정치 성향입니다. 정치 성향? 네,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공산당 사업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증을 하면 사례금으로 5,500위안, 우리 돈으로 93만 원을 준다고 하고요. 이 공고를 낸 게 중국의 공공병원인 베이징대 3병원인데 이 광고가 인터넷에 퍼지자 중국 내에서도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젠 공산당의 세뇌 작업이 정자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이렇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예. 논란이 커지니까 병원 측은 기존의 광고를 삭제하고 정자 기증자의 사상 요건을
사랑과 공익심을 갖춘 사람이라고 슬며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과잉 충성 아니냐, 충성 경쟁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맞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 야, 사장이 내가 월급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들 같고 조카 같고 그래서 내 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야. 불타오르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10년 기획 갑질 타파. 네, 직장 갑질 119의 핵심 요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정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갑질 다뤄볼까요? 어제 그 대한항공 조현민 씨가 광고업계 직원들에게 물을 뿌렸다 그래서 좀 하루 종일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계속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조현민 씨도 놀랄 만한 갑질이 벌어지는 곳이 있는데 오늘 거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조현민 씨가 놀랄 만한? 네. 어디입니까? 원장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 네. 병원 원장? 좋은 일 하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하지만 폐쇄적으로 좀 운영되는 지역에 있는 뭐 장애인 시설이라던가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불렸던 보육시설,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직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갑질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시설, 보육시설 이런 곳은 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일을 하는 곳인데 그렇죠. 여기 원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네. 어떤 사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제보자를 만나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보자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과 목사님 부인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시설에 오시면은요.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 한다 그래요. 저 목사 또 돈 거들어오는구나. 저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기독교 무슨 법인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상세히 소개해 주세요. 그 제보자가 지금 계신 곳은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데요. 그 법인의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그 시설의 원장님은 목사님의 부인.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원장의 여동생 남편. 그러니까 제부 사이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시설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 거들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보내셨어요. 연일에 실시하는 일일 밥집 행사의 티켓 판매 강요. 사원 25만 원, 팀장 35만 원. 티켓 판매 못할 시 본인이 채워 넣어야 됨. 일일 밥집 행사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는데 티켓을 강매해라. 그리고요. 행사의 후원금 및 티켓 구입비 전부 이게 후원금 수입이 되는 건데요. 법인 후원금으로. 그리고 또 후원의 밤 행사를 합니다. 1만 원씩 후원금 납부를 하게 하고요. 또 연 1회 실시하는 여름 캠프를 하는데요. 참가비 5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고요. 직원들한테? 네, 직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CMS인데요. CMS 계좌로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교회도 짓고 어떤 시설도 만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요하지는 않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사장님을 따라온 직원이 신청서를 다 제출했다. 3만 원, 5만 원 정도 쓰는 사람에게는 눈치를 딱 줬다고 하고요. 10만 원씩 쓰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매달 그 직원 통장에서 10만 원씩 법인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동 이체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종교 행사 강요도 있었습니다. 물론 포교 활동으로서 예배 참석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이 거의 매주 교회에 참석을 했던 거죠. 예배에 참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내라라고 강요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11조를 내게끔 암묵적인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신용카드도 강제로 만들었다고 해요. 신용카드는 왜요?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면은 회사에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 법인의 후원금을 내나 봐요. 그러니까 후원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냥 그 카드 하나씩 발급해라. 강제로. 그렇죠. 만들면 후원금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만들었고 아예 나중에는 카드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뽑아가지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후원금 받았다고 해요.
예. 한마디로 다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복지시설에 줄 수 있도록 책정된 돈이 있으니까 그거 주는 대신 본인은 카드 수수료나 뭐 관련된 이제 자기 영업의 실적을 늘리는. 근데 제가 보기엔 많은 곳에 이거 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이 뭐 제대로 출근도 안 했다고 하고요. 뭐 법인 차량을 개인 차량인 것처럼 또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잘 운영되는데 수원에 여기는 참 좀 문제가 심각하군요. 그래서 직장갑질 119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이분들이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요.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출근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서류 조작이 또 많이 줬고 있는 모양이고요. 근데 저희가 만나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취업 규칙도 작성 안 해놓고 있었고 휴일 근무 시켜놓고 수당도 안 줬던 뿐만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요. 노동청에 진정도 넣고 지방정부 에도 이 시설을 좀 관리 감독해라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경찰에도 신고됐고 인권위 진정도 됐고 이제는 지방정부나 노동청에서도 관리 감독에 들어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 적발되고 입증되면은 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원장 갑질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례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원장 갑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경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채용돼서 같이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할 보육원이에요. 이번엔 보육원.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고 규모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이고요. 원장이 자기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원장과 아들이 같이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떤 갑질이에요? 이게 저희들에게 제보 온 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왜 이제 오늘 하게 됐냐면 이분이 일하시면서 이걸 밝히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지시설 일하는 분들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원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에게 이제 밝혀도 된다 해서 저희가 좋다. 그렇죠. 이분은 영양사분이시고요. 그리고 김장을 하고 있었던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분이 영양사니까 본인 책임하에 김장을 진행하고 있어서 쪽파를 까고 있었는데 이제 원장이 와서 왜 아직까지 하냐. 그래서 아니 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왜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냐. 그만해라. 내일 자원봉사자 시키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신경질 내고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는 다음날 일이 걱정되니까 하던 것만 빨리 마무리하겠다 이랬는데 사건이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사건? 원장 아들이 갑자기 이 제보자한테 숫자 욕 있잖아요. 뭐 18 숫자 욕을 쓰면서 그만하라고. 너만 일하냐? 입 찢어버리기 전에 그만해라. 너만 고집 있고 너만 일 다 하냐? 뭐 이런 식의 심한 폭언을 퍼붓기 시작을 했고요. 이 말을 들은 제보자는 당연히 이제 놀라서 이제 울면서 아마 자리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원장 아들이 그렇게 욕설을 했다. 예, 원장은 그렇죠. 보고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원장도 이 제보자를 뒤따라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고, 근데 오히려 이 제보자를 다독인 게 아니라 왜 자기한테 말대꾸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타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 자리에 이제 원장 아들도 쫓아와가지고는 한마디만 더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한마디만 더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폭언을 퍼붓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칼을 찾았다고 해요. 칼? 예, 막 칼 어딨냐, 칼로 입 찢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이제 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때려서 부신 거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그래서 이제 이분은 너무 당황해서 주저앉아서 이제 울고 있는데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눴다 그래요. 원장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미안해 하면서 이제 영양사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원장한테 사과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엄마가 그래도 이게 상황이 심하니까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과 안 할 거다. 난 오늘은 사과 안 할 거다. 오늘 칼부림해도 내일은 웃는 곳이다. 여기는 이런 말을 이제 둘이 하고서 이분을 놔두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안장애, 수면장애, 식이장애, 뭐 불안, 공포, 뭐 급성 스트레스 이런 진단을 받아서 3개월 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현재는 산재 승인을 기다리면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3개월이나 입원을 했고
산재 승인 신청했고 네.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칼부림해도 뭐 웃으면서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이런 좀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번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전에도 이 원장의 아들이 아마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직원들한테 계속 폭언을 퍼붓고 그래서 떠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앞선 사례에서도 비슷한데요. 예. 사실은 이제 작은 왕국의 왕이에요. 그렇죠. 원장이. 그러니까 그렇죠. 직원도 어떻게 뽑냐? 다 아는 사람들, 친인척을 직원으로 뽑고 또 받아서 뽑고 그러니까 이제 비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예.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면 제사 음식도 만들게 하고 자기네 집 제사 음식. 예, 자기네 집 제사 음식도 만들고 이삿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직원을 종부리듯 했다고 합니다. 가족 경영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기 아름아름으로 직원 뽑고 직원한테는 무슨 일이든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막 폭언하고 이런 거군요. 이쯤 되면 이 원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원장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지역에서 유지로서 권력을 유지를 해왔던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단지 개인의 어떤 역량, 착하고 뭐 나쁨 이런 선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좀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서울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몇 억을 횡령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또 후원금을 강요받는 일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는 뭐 보조금이니 숙가니 하면서 세금과 공공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실제로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영역인 건데 예. 이게 실제로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민간에 이제 책임이 떠넘겨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뭐 사회복지 시설을 개인의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네, 여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가족들이 세습을 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유지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유지와 지자체와의 또 결탁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사실은 신고를 하기 어려운 거고 신고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근데 이제 저희 민주노총에 사회복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가 올해 3대 요구를 걸었는데 첫 번째가 후원 강요 좀 하지 마라. 후원 강요 철폐하라. 예. 두 번째가 종교행위 좀 강요하지 마라. 네, 그것도 원하면 뭐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데 왜 강요를 하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연장 근무를 시켰으면 수당을 줘라 정상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사회복지 노조 조직률이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99%는 노조조차 가입하기 어려운 그리고 원장의 1인 독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저는 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왜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거는 지금 검찰에서도 다시 재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 꼽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목숨까지 잃고 막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일인데 이런 일이 터지면서 사회복지시설 뭐 실태 전국 일제 점검 등등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런 원장 갑질이 벌어지는 곳들이 여전히 있더라. 그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갑질 129에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보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일단은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퇴직을 시킨다는 거예요. 쫓아낸다? 예, 이게 이제 부당하게 사실상 퇴직을 시키는 건데요. 이게 업무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왕따를 시킨다던가 그다음에 CCTV를 뒤져서 과거에 직원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보육시설에 이런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보 주신 분 중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보육시설 원장을 상대로 뭐 소위 말하는 임금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원장이 그간의 CCTV를 다 뒤져서 이 보육교사가 실수한 걸 찾아내고 그걸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직원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비인권적인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당연히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뭐 학대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인데요. 한겨울에 난방을 꺼서 노인들이 막 추워가지고 네, 뭐 벌벌 떨고 계시는 일도 막 벌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안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일도 막 벌어지는데 심지어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사건 중에서 한 시설에서 원장이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본인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친구를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강제로 입원시키냐 그래갖고 되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황이 심각해서 인권위원회에 저희가 제보를 해서 지금 제소를 해서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공공자금이 어느 정도는 투입이 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면 정말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아동이건 잘 보살피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고 그리고 밖에서는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수용도에 계신 네. 분들도 인권 탄압을 당하는 그렇죠. 여전하군요. 이런 문제들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거기서 벌어진 갑질을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알렸는데요. 예. 거기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전국에 100개 시설이 있다 그래요. 그 100개 시설을 다 일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지금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대에 지금 아주 폐쇄적이고 작은 이런 곳에서 원장이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서 저는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좀 심각한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일제 점검 그리고 개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갑질 타파 저희 이제 신년 되면서 신년 기획으로 방송을 이제 격주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음 주가 이제 벌써 마지막 회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한 회 남았는데요. 예. 특히 마지막 한 회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해 주세요. 다음 주는 뭘 할 겁니까? 이른바 슬기로운 직장 생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요리조리 갑질을 피해갈 수 있는 꿀팁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 예. 네. 근데 이제 거기만 들을 건 아니고요. 저는 사장님들께도 좀 꿀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요즘 무서운 시대고요. 예. 그래서 직원들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꿀팁도 저희가 좀 준비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자들도 요긴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예. 꿀팁으로 다음 주를 모으겠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박점교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인천 과자동의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이걸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와, 여기 터지겠다. 밑에! 소방차 밑에! 와! 소방차 밑에! 아유, 막 폭발 소리도 나고 막 그러네요. 소방차 밑에 이제 그 불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폭발하는 그런 소리였는데요. 예. 이 소리들 다 현장에서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찍어서 방송에 제보한 그런 영상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47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 불은 진화 작업 도중에 인근 도금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고 하고요. 이 진화하던 소방차 한 대와 인근 주차 차량 등에도 옮겨 붙었다고 합니다. 예.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서 2시간 만인 오후 2시 2분에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 잔불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진화 작업에는 소방사 6곳 이상의 소방력이 집중이 됐고 서울, 경기 등의 인접지자체 소방안전본부 소방력도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아주 큰 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인명피해는요?
소방대원 1명이 골절상 입은 것 외에는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아유, 다행이네요. 이 화재 발생 당시 공장에 있던 노동자 4명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에 불이 다른 공장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공장의 노동자들 3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요. 12시 넘어서는 통상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상황 종료까지 24시간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될 때를 대비한 이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하는 등 좀 긴급한 그런 대응들을 쭉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이제 정확하게 여러 상황들이 파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또 소방차에까지 불이 붙었어요? 소방당국은 이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불길로부터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화재를 진압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에탄올이 누출이 되는 바람에 소방차 아래까지 흘러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소방관은 후진을 통해서 화재 현장에서 좀 벗어난 이후에 하차를 해서 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화 물질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공장은 할로겐계 유기용제, 폐유, 알코올 등을 정제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들 화학 물질들은 모두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 소방과 경찰 당국은 폐유 정유 작업 중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또 다음 뉴스는요. 오늘 검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 비용을 댄 이런 피감기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렇죠. 특히 압수수색 대상이 된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의 경우에는 당시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반대하던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사무실이 있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사실로 보면 검찰은 김기식 금감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네요. 이 사건이 배당이 된 게 바로 어제인데 그 다음 날 압수수색을 한 것이니까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니죠. 그렇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3건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란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이런 객관적인 판정이 있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서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준 사실, 그리고 보좌 직원과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간 일, 출장 중에 관광 일정이 포함될 것, 이런 것들이 적법한지를 공식 질의하기도 했는데요. 예.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선관위나 검찰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선관위도 바로 다음 주에는 무슨 결론을 내린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이런 대국민 메시지까지 내는 속마음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지금까지 김기식 금감원장의 직을 지키는 쪽으로 좀 상황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선관위나 검찰이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나 검찰이 사실상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면 김기식 금감원장의 직 유지에도 이제 힘이 실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청와대가 굳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 여부뿐만이 아니라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거론한 것에 주목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임하도록 하는 출구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 경우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등의 청와대 참모들까지 이제 불길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어느 쪽으로 갈지 참 아직은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유임이냐 아니면 사퇴냐. 며칠 안에 결정이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미국이 그제부터 어제까지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회의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은 이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주한미군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는 것은 이들 항목 중에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미국의 핵 항모나 핵 잠수함 이런 게 우리 쪽으로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미 훈련 도중에 올 때 연료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비용을 우리한테 또 대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방위비 분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국의 분담금이 9,507억 원 정도라고 했고 올해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면은 한 9,602억 정도로 올라가서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분담금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군사 건설을 위한 현물 지급액의 경우에는 매년 수백억 원씩 규모가 이월되고 있어서 이게 애초에 과도하게 책정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군사 건설을 위한 현물 지급분 중에 지난해 말까지 쓰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이 원으로 따져서 모두 6,500억이나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데도 미국은 이 분담금을 2배 인상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러모로 걱정이라는 겁니다. 뭐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뭐 사드 비용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을 방위비에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지난 정권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미국이 분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만 한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예. 하지만 언론이 지금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사드 기지가 일단 한국에 세워진 이상 보수 유지 비용 등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의 군수 지원 파트에서 지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모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회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회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오래 갈 것 같네요, 협상이. 자,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권 비난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네티즌 3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들 중 2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걸로 밝혀졌다고 오늘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잠깐만요.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썼는데 예. 자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그렇습니다. 어허. 이 뭐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좀 커졌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오전에 브리핑을 열어서 이 사실 확인들을 해줬습니다. 2명이 아니라 3명 모두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하고요. 지난 3월 22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USB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의 증거 인멸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선 어떤 댓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뉴스 아래에 막 비판 댓글이 달리니까 여기에 이제 추천 등을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위를 올리는 이런 조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즉 비판 여론을 축소한 게 아니라 더 키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피의자들은 보수 진영에서 벌인 일로 보이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뭔가 위기감을 키워서 정권 지지층의 단결을 유도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느 수준의 당원이에요? 3명 모두 주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권리 당원이라고 하는데 뭐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까지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범이 더 있는지 또 혹시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후라면 당에서 조직적으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은 뭐 그런 식의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 자체가 지난 1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조직적으로 했다면 굳이 아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물론 경찰의 수사에서 뭐가 더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후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더 지켜볼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다뤄볼까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이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민원연이 세월호 보도 참사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하나 열었는데요. 이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4년 전 세월호 보도가 얼마나 나빴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잊어버렸죠. 그리고 말은 많이 했는데 기레기라고 비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4년 만에 그 4년 전의 보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을 정리한다. 네. 참사 당일 보도부터 문제였죠? 예, 그 참사 당일 가장 큰 문제는 전원 구조 오보였죠. 그렇죠. 예, 여기엔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 그리고 공영방송인 MBC, 보도 전문 채널인 YTN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재난보도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오보였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구조 활동을 지연시키는 큰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감사원에 그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이 오보는 행정 관료들
언론들의 보고 경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잘못된 정부의 브리핑 때문에 언론은 문제가 없었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5월 13일 그 전국 MBC 그 기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최악의 오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전 11시 사고 현장을 취재한, 그러니까 당일이죠. 당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을 취재했던 목포 MBC 기자들이 구조자 숫자가 중복 집계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서울 MBC 전국부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MBC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발표를 그대로 계속 받았었다. 현장 취재 기자들이 이상하다고 하는데도 네, 무시했다. 네. 그러니까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전원 구조일 리 없다라고 판단한 것을 묵살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오보가 이어졌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침몰 당일부터 계속 뉴스 특보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다 했죠. 네. 그런데 이때 방송사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정부 관련 부처 기관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그렇게 발표하니까 또 다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제 와서 보면 모두 거짓이었죠. 네. 뭐 육해 공군이 총 동원되고 함정 23척 군용기 12대 병력 1천여 명이 동원됐고 잠수요원 수십여 명이 선내에 투입되었다. 혼신의 구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자막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떠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예. 언론이 분석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앵무새처럼 보도했다라는 지적이 있고 사실 이때 그래서 우리에게 기레기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네. 예. 세월호 그 승객을 구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대처 능력이 무능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요. 이런 정부 발표 자료를 그냥 앵무새처럼 옮기면서 현장의 문제를 그때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언론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참사 당일에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너무 보도가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내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는 MBC와 TV조선은 참사 당일 첫날 보상금을 논하는 방송을 했고요. 바로 그날 네, 보상금 그날 얘기를 꺼냈어요? 네. 뉴스에서 전했고요. 예. 그리고 뉴시스는 단원고를 찾아가서 사망한 학생의 공책을 꺼내서 촬영하는 이런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투데이는 황당하게 타이타닉 등 선박 사고 관련 영화를 엮어서 기사를 만든 적도 있었고요. 또 JTBC에서는 앵커가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묻기도 했었고요. 그건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SBS는 가족 중 혼자 구조된 6세 어린이를 근접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런 식의 무례하고 정말 몰상식한 보도 태도 때문에 우리 언론사들이 너무 재난보도의 기준, 그러니까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 얘기는 그냥 받아 쓰고 받아 읽어주고 그리고 그냥 흥미 위주로 그렇죠. 그 참사를 또 보도하고 유가족들이 그래서 막 엄청난 항의를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퍼부었는데 그건 또 제대로 보도를 안 했죠? 예. 사실은 세월호 보도에서 가장 분노가 되는 것은요. 저는 유가족들에 대한 꾸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보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고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그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원망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KBS 보도에서는 대통령의 약속과 실종자 가족들의 박수 소리만 들어가고요. 보도 내에 그런 항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편집된 거죠. 이후 5월 4일에도 또 한 번 진도 팽목항에 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이때도 실종자 가족의 고성과 울음, 울분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방문에 굉장히 환영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잠수요원들이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겼습니다라는 등의 대통령의 세심하고 꼼꼼한 모습을 부각하는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은 정말 슬픔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사 진상 규명은 언론이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너무 하지 않으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뛰어든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은 유병헌 보도로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네요. 그래서 그냥 마치 유병헌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되는 것처럼 다른 프레임으로 완전 국민의 눈을 가렸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국정조사도 있었는데요. 국정조사마저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들은 한마디로 JTBC 이외의 거의 모든 보도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고의적으로 무관심했다. 이렇게 고의적 무관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7월 12일부터 29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보도량을 점검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18일간 JTBC가 32건, YTN이 15건, SBS가 11.5건을 보도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18일 동안 MBC는 단 3.5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을 보도했고요. 그러네요. 그 와중에 MBC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도 했습니다. 어떤 왜곡이요?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 당식이나 단원고 학생 도보순례 모두 외면했던 MBC가 느닷없이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 입학 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건 단신이긴 했지만 7월 15일 네 번째 배치된 보도였는데 이 보도는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 지원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부추기는 보도였습니다. 특례 입학은 특별법의 주요 쟁점도 본질도 아니고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언론은 아주 노골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나쁘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체적 보도들을 조금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되게 말이에요. MBC 뉴스데스크는 5월 7일에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잠수부의 죽음을 부르고 각종 해프닝을 빚고 있다라는 최악의 보도였습니다. 박상호 전국부장이 리포트했던 이 보도는요.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야 할 제목이다라고 하면서 스촨 대지진 때 중국인들은 애국심이 넘쳐났고 동일본 사태 때 일본인들은 평정심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월호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다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보도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문제적 막말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MBC에서 특별법 반대 카톡 논란이라는 7월 21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MBC네요. 네. 이 보도는 천현우 기자가 보도했었는데요. 보도는 심재철 의원의 카톡 글 중에서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매우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심재철 위원장의 발언을 함께 다루는 것처럼 보여서 형평성을 갖춘 것처럼 처음에 보이는데요. 사실 방송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회사 잘못으로 희생된 희생자에게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안전사고 사망자들에게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다. 유가족들에게 수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고 성금과 기부금 등으로 1,000억 원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는 국가 보위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다 자막 처리까지 그냥 자막도 아니고요. 굉장히 큰 자막으로 쭉 올라가는 화면으로 이렇게 상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카톡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글을 이건 한마디로 가짜 뉴스거든요. 그런데 이 카톡 글을 그냥 방송이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글 중에서 국민에게 유가족에게 반감을 갖기에 딱 좋을 만한 내용만 골라서 뉴스데스크가 국민에게 퍼나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MBC는 그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글에 동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걸 보여준 건 아닌데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나쁜 보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민원연이 2014년 9월에 이달의 나쁜 보도로 TV조선의 유가족 폭행 시비 관련 보도를 선정을 했거든요. 이번엔 TV조선. 네. TV조선은 그 여론을 빙자해서 유가족과 김현 의원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대리기사 폭행 의혹 뭐 이런 폭행 시비가 있었죠. 네. 관련 보도는 TV조선과 채널A가 가장 열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열광적으로? 네. 어느 정도였냐면요. 7월 17일에서 30일까지 유가족 폭행 시비 관련 보도가 JTBC는 12건, YTN 9건, KBS 6건, SBS 5건. 이때 당시에 매우 악의적인 보도를 했던 MBC도 12건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기간에 TV조선은 52건.
채널 A는 43건을 보도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열광적이라고 말한 거군요. 네, 열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 최악의 왜곡 보도는 민변 유족 변호 손떼라는 9월 23일 보도였습니다. 예. 이 보도는 당일 TV조선이 네 번째로 비중 있게 배치한 내용이었는데요. 앵커부터 대리기사 폭행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민변이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변호를 맡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민변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라는 비아냥거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여기에는 폭행 사건이 얼마나 불리하다고 판단했으면 민변이 손을 떼기로 했겠느냐라는 식의 언지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앵커 멘트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변은 대리기사 폭행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의 변호를 맡았던 적이 아예 없었고요. 아예 없어요? 네. 따라서 민변이 손을 뗐다는 표현도 거짓 보도라는 것이죠. 세월호 유가족 피의자 5명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대한변협 법률지원단 소속의 변호사들이 긴급 입회하게 되었고요. 예. 당시 변호사 선임계를 냈습니다. 이들 변호사 중 일부가 민변 회원인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예. 대한변협 소속으로 아무튼 갔던 것이고요. 민변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 지금은 의원이죠. 예. 박주민 변호사는 그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민변이 맞는다 안 맞는다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예,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사건을 그때 당시에 급하게 맡았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보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 그 대한변협 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파견했고 예, 그냥 맞아요. 그분들이 입회한 건데 네. 그중에 누구 하나 민변 회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써버리고 그런데 또 민변이 손을 떼기로 했다. 이렇게 또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KBS에서 뉴스그에서 이번엔 KBS. 네. 세월호 유가족 추가 조사 범서방파 조직원들 검거. 이게 보도 제목이에요. 갑자기 웬 범서방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가족 폭행 비리 그러니까 폭행 논란 사건 있죠. 예. 그 사건과 조폭 검거 소식을 한 뉴스로 묶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이렇게 뜨니까 예.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냥 연결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보도 안에 두 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묶어버렸어요. 두 뉴스를. 아니 이건 의도적으로 연결시킨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 정말 막 너무 화가 납니다. 예. 또 하나는 민원연이 2014년 10월에 이달의 나쁜 보도로 또 선정을 했던 내용인데 TV조선의 유족 법 기준 따르자 보상 타결이라는 10월 20일 보도였습니다. 네. 이 보도는 겉으로는 판교 사고 보상 합의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판교에 환풍구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보도는요.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뉴스 시작에 앵커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보상안이 오늘 새벽에 전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합의가 가능한 데는 유가족 측의 양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두 성격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도 아직 보상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와는 대조적입니다. 하하. 이렇게 비꼽니다. 예. 기자는 한술 더 뜨는데요. 이렇게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유가족의 합리적 판단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가족 측도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뭐 큰 것을 요구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기자가 또 말합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직후에도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판교 유가족의 입장을 쭉 전한 다음에 날벼락 같은 참사였지만 슬픔을 억누른 유가족의 합리적 대응은 대형 사고 수습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비합리적이고 그런 거죠. 떼를 쓰고 네. 억지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네. 하는 그런 보도들이었다. 예. 이런 보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악의적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4년 지난 또 그때가 생생하게 다시 또 떠오르네요. 네. 참 언론들이 초반에는 엄청난 오보로 시작하더니 점점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네. 의도적으로 유가족들을 좀 폄훼하는 네. 그런 보도들이 참 많았었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유병헌 관련 보도나 유병헌 씨 이후에 또 아들에 대한 그 추적 보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막기 위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네, 거죠. 정말 네. 나쁜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보도들 없어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아싸라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